요즘 주부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제품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눈으로 봐서 모르거든요. 이게 중국산, 해외산인지. 국내 업체에서 제조한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또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위험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체내 축적돼 가다가 뇌 축적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거 오래 쓰면 뭐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자, 오늘은 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특히 주부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주방 속 최악의 발암물질에 대해서 강상욱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명대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더 긴 소개는 필요 없으시죠? 네, 이 정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유해 물질에 관해서는 요즘 교수님께 의지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더라고요. 요새 좀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부담감도 느끼면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참 뉴스 보다가 안타까울 때가 담배를 입에도 되지 않는 그 주부들께서 폐암에 걸렸다 이런 뉴스를 보고 참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면 그 원인을 주방일에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뭐 제 개인적인 얘기 말씀드리면 제 어머니께서 폐암 환자셨습니다. 지금도 뭐 수술을 하셨지만 계속 관리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신데요. 담배 한번 펴본 적 없으시고 당연히. 네. 그럼 이러면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 확률상 이 정도 걸린다라고 말을 해주시거나 유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유전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인데 남자면요 흡연자일 가능성이 70%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 가면 완전 달라져요. 여성의 폐암 환자의 약 90%는 담배를 핀 적이 없으십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도 비슷한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계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했더니 그중에 하나를 이제 주방 문화로 꼽고 있는 거죠. 조리움 그다음에 별도로 또 가스레인지까지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친다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급식 종사자들도 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분들의 약 32%가 폐 이상 소견을 받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조사했거든요. 아마 높은 연령대로 조사했으면 그분들 일한 경력이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퍼센트가 훨씬 높아졌을 거예요. 그만큼 조리움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기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먼저 가스레인지. 일단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뭐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비싸지 않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보급률이 미국만 해도 30%대고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퇴출하려는 그런 법안까지 제출돼가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무조건 방출이 돼요. 그걸 요리하시면 계속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산화질소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이에요. 폐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일산화탄소도 좀 나와요. 이산화탄소는 그냥 나오는 거고 일산화탄소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서 전달돼야 되는 일산화탄소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만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전기레인지로 뭐 대체하는 이런 것도 관련된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스레인지는 기본적인 위험성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조리움 문제인데요. 그럼 전기레인지는 괜찮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기레인지가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인데 네. 근데 그것도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든 기본적으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식용유 한번 두르고 이제 불판 표면 온도가 순식간 200도 이상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뭐 식용유 두르고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미세한 유증기들이 확 날아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하면서 음식 성분이 종류가 많은데 분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공주 순식간 날아가 버립니다. 초미세 입자라고 불러요. 저희는 눈엔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걸 요리하시면 다 들이마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뭐 환기라든지 레인지 후드에 대한 인식들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계속 들이마시는 분들이 폐에 안 좋을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좀 하나씩 살펴보면 그 밥솥 있잖아요. 네네. 보통 우리가 밥솥 그 내솥에다가 쌀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걸로 밥을 하는데 그 행위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내솥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코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전히 많이 쓰는 금속은 알루미늄 또는 이제 스테인리스가 대세긴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 소재라면 안에 코팅이 돼 있는데요. 불속의 수지로 보통 코팅은 돼 있습니다. 근데 불속의 수지가 전기밥솥에 돌아가는 중에는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닦을 때죠. 닦을 때 보면 막 철수샘이든 막 그런 걸로 좀 팍팍 닦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조금씩 떨어져 나옵니다. 코팅이 벗겨져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금속이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럼 알루미늄이 드러난 상태에서 밥을 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서서히 용출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장 기능이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알루미늄이 축적될 경우에는 체내 축적돼 가다가 뇌 축적이 많이 될 경우에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시약처에서도 이렇게 코팅 벗겨진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스테인리스인데요. 스테인리스 기반의 코팅 소재도 많습니다. 근데 역시 코팅 벗겨지면 스테인리스가 노출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스테인리스 뜻 자체가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녹이 영원히 안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약간 부식돼가지고 교체했던 적이 있는데 부식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음식이 지속적으로 닿아 있으면 부식을 일으킵니다.
부식이 될 경우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성분이 용출이 되는데요.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니켈은 이제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고요. 크로뮴 같은 건 유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당장 뭐 스테인리스 기반이면 코팅 벗겼다가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신 계속 음식물이 끼잖아요. 뭐 이게 자칫 2년 넘어가게 되면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2년 넘어간 거는 수시로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새는 모든 전기밥솥 회사들이 별도로 내솥을 팔거든요. 그래요. 뭐 건강을 위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밥솥 고를 때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밥솥 내솥은 순수 스테인리스를 쓰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비싸다는 거? 설거지가 힘듭니다. 충분히 물에 불려놔도 확실히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고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역시 스테인리스지만 부식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서 1년 동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보통 2년 넘어간 내솥이라면 꼭 주기적으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닦았는데 불구스러운 게 남아있다라고 하면 부식이 그 부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100%인 걸 골라야 한다. 순수 스테인리스, 코팅이 안 된 그걸 저는 쓰는 편인 거고 코팅됐다고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코팅된 거면 반드시 코팅 벗겨지면 민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은백색 색이 보이면 순수 스테인리스인 거고 보통은 이제 약간 막 거무스름하게 뭔가 이제 입혀져 있으면 코팅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게 다 색깔이 입혀져 있어서 모든 게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군요. 관리가 중요하네요. 그러면 주방일 할 때 이렇게 무거우면 손목 아프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좀 저렴한 걸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초저가 매장이나 그런 초저가 사이트에서 이용했을 때 위험하다 싶은 조리 도구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면 정부에서 아마 못 팔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관리가 잘못돼서 위험해지는 경우들. 대표적으로 뭐 실리콘 소재들. 실리콘 요즘 많이 쓰잖아요. 뭐 젓가락, 주걱, 뭐 더 작은 그릇이라든지 너무 많이 요즘 쓰이고 있는데요. 일단 실리콘 소재인데 처음부터 너무 냄새가 난다. 너무 심하다. 그런 거는 좀 구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냄새가 심한 것들은 이거는 좀 제조 과정에서 마지막 정제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은 있거든요. 원래 나는 냄새가 아닌가요? 원래는 거의 냄새가 거의 나면 안 되는데 잔여물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응하고 남은 조금 심하게 남은 경우 그런 것들이 맡으면 좀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수가 있어요. 특별히 냄새가 심한 게 아니라면 이제 구매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리콘 소재가 그 자체는 심지어 우리 몸에도 넣는 우리가 성형 보형물로도 넣는 그 소재거든요. 그래서 아니 얼마나 안전하길래 우리 몸에도 넣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 안전한 소재는 맞습니다. 실제 그 실리콘 소재가 정확하게는 폴리실록센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PDMS라고 불리는 소재인데요. 근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잔류 세제. 다른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서 세제가 좀 더 잘 붙어요. 잘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들었다 나왔다가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뽀득한 소리 날 때까지 좀 헹궈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새 가장 큰 이슈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실리콘 그 소재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괜찮은데요. 시간 지나면 조금씩 조직이 끊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불판에다가도 막 이렇게 뒤집기 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좀 끊어지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린 불필요한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실리콘 소재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는 제품이라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럼 언제 교체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거는 흠집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도마나 젓가락 이런 거는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써야 될까요? 도마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무 도마 요새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나무 도마 같은 경우는 잔류 세제가 너무 심각한데요. 아까 실리콘 소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무 소재 특성상 미세한 기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분히 헹궈줘도 나중에 저희가 용칠 실험해보면 어마어마한 세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 같은 경우는 차라리 먹을 수 있는 세제로 구연사이드 베이킹소다로 따로 좀 닦으시라고 좀 말씀드린 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미생물 번식이 너무 원활해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김밥집에서 그때 몇십 명인가가 식중독을 일으켜서 문제됐어서 그 지점이 거의 폐점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나무 도마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주방에 놔두지 따로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도마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좀 햇빛에 말리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아예 도마를 나무 도마 말고 그냥 플라스틱 도마를 쓰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플라스틱 도마도 요새 유행하는 게 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PP, PE 계열이라고 해서 폴리올레핀계가 있고 요새 유행하는 실리콘 도마. 둘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플라스틱이니까 뭐 환경 호르몬 나오는 거 아닌지 우려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화학소재 특성상 일반적인 음식 나왔다고 해서 환경 호르몬이나 뭐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소재들의 특징 역시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 지나면 여기 조직들이 끊어집니다. 실제 어느 순간 보면 달아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조금씩 뭐가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게 다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거기다 넣고 요리를 하게 되면 같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영구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흠집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면 좀 미련 없이 교체하라고 권고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도마는 전 스테인리스 도마 씁니다, 집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스테인리스 도마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스테인리스 도마 쓰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손목이 나갑니다. 충격 때문에. 네, 충격 때문에 손목이 나갑니다. 저도 이게 해봤는데 나무 도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 힘이 가해지는 게 그걸 할 때마다 탕탕 소리가 나요. 아, 그건 좀 단점이죠. 그렇다면 뭐 젓가락 같은 경우도 역시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젓가락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의 주의점은 아까 나무 도마랑 똑같습니다. 잔류 세제, 미생물 번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플라스틱 젓가락도 많이 쓰잖아요.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면 미세 플라스틱부터 자율 수가 없다는 거죠. 야, 뭐 하나 완전히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 없네요. 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 바닥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냄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그전에도 계속 들어왔는데 그냥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면 결정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이 있는 겁니까? 프라이팬만 해도 알루미늄 재질을 기반으로 또는 스테인리스 기반으로 코팅되어 있는 마치 전기밥솥의 내속과 똑같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팅 소재 자체는요 고분자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그거 같은 경우는 떨어져 나와봤자 일반적인 조건에선 좀 덩치가 좀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팅이 이제 벗겨졌을 때 금속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다 우리 요리를 하잖아요. 뭐 알루미늄 기반이었던 알루미늄 용출 많이 되고요. 스테인리스인데 많이 부식이 됐던 거라면 니켈, 크로뮴 같은 유해 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코팅 벗겨진 거는 무조건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 거 오래 쓰면 뭐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래서 알루미늄 기반이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 정부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요. 시각처에서도 코팅 벗겨지면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게 양은 냄비가 일단 양은은 아닙니다. 알루미늄 냄비인데 양은이랑 색깔이 똑같다고 해서 양은 냄비라는 별명이 붙어진 거고요. 근데 겉에 노란색 입혀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알루미늄 성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요리를 하게 되면 알루미늄 성분이 용출되는 거 저희 실험해 보니까 많이 용출돼요. 불필요한 알루미늄 성분을 먹게 되는 거죠.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음식을 거기다 놓고 끓이거나 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주부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제품이 바로 그 F라고 하는 에어프라이어. 진짜 많이 쓰는데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뭐 가스레인지 같은 제품하고 비교하면 이건 좀 얼마나 안전한 건가요? 일단 에어프라이어 자체가 위험했다면 정부에서 못 팔게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자체는 사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온도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고온으로 조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좋아져서 온도 설정이 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온도에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성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거기다 어떤 음식을 넣고 돌리잖아요. 네. 만약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어요. 그 안에 아스파라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당 성분이 고온에 노출되면요. 120도 이상만 노출돼도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위험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생깁니다. 국제암연구소 기준은 EA 등급이에요. 1군 바로 밑이 EA 등급 되게 높은 거거든요. 먹였을 때 확실히 암이 발생하는 게 명확하면 EA군입니다. 그래서 막 튀긴 음식이 안 좋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예, 예. 그 대표인 원인이 아크릴아마이드거든요. 뉴런에까지 영향 주고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암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120도라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에어프라이어 쓰면서 120도로 설정하고 작동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면 뭐가 데워진 것 같지 않고 막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150도를 좀 제한하는 편입니다. 150도. 150도 정도만 설정해 놓으시고 시간은 최대한 짧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온도 설정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음식을 조리할 때뿐만 아니라 보관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주방의 필수품, 포일이나 랩 이런 건 그냥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건가요?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예.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역시 그것도 산도가 높거나 염분이 높은 거에 닿으면 알루미늄 성분이 많이 용출돼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냐면 그릇을 넣고 위에다 알루미늄 포일 한번 깔아보세요. 그 다음에 위에다 김치를 한번 이렇게 올려놔보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이게 뚫려서 뚱뚝뚝 김치 국물이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완전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심지어 거기다 불판에 깔아놓고 고기 굽는 행위 이런 거는 아주 끔찍한 행위고요. 신장 기능이 안 좋거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랩을 한번 가보면요. 랩은 사실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용 랩과 업소용 랩이 다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댁에 돌아가셔서 랩을 딱 보시면 소재에 LLDP라고 적혀 있어요. 폴리에틸렌이라는 뜻인데요. 그게 가정용은 그냥 평정에 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업소용은 아닙니다. 우리 중국 음식점 갔을 때 포장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쫙쫙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가정용 랩으로는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형마트 가면 고기가 있으면 랩을 딱 감싸서 포장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습기가 차 있다면 아나운서님은 이거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습기 차일 때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사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PVC 랩이라는 걸로 감싸면 습기가 안 찹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판매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는 잘 달라붙지, 쫙 늘어나지, 습기 안 차게 해주지, 이걸 방담성이라고 하는데요. 방담성도 너무 좋지. 그러니까 PVC 랩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불법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허락하고 있고요. 근데 PVC 랩이 뭐가 문제냐면 가소제라는 걸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옛날엔 포탈레이트 가소제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예. 실제 용출이 돼요. 그러니까 국내 업계에서는 포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친환경 가소제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안전하다고 믿었던 ATBC라는 가소제가 있는데 네. 그거조차도 최근에 독성 결과가 나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국내 업체에서는 포탈레이트 가소제를 안 쓴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봐서 모르거든요. 이게 중국산, 해외산인지 국내 업체에서 제조한 PVC 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예를 들어 고기에 PVC 랩이 오랫동안 접촉돼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가소제 성분이 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 음식점을
주의사항을 예를 든다면 짬뽕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달시키지 마시고 그냥 가서 드시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고기 구매하실 때는 가지고 드실 만큼만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나서 바로 벗겨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좀 오래 두고 드실 거면 집으로 갖고 오신 다음에 바로 랩을 바꾸라고 하세요. PVC 랩을 벗기고 가정용 랩으로 감싸라고 하세요. 그 상태에서 보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네요. 네,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생활 속에서 이런 거 참 지키면 좋다. 이런 거 지키면 독성 물질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것도 일단 다 허용된 제품들이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뭐든지 주의사항과 사용 방법만 잘 지키게 되면 위험할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위험성은요.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비례대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하루에 2갑씩 담배를 앞으로 한번 펴볼게요. 한 달간 열심히 피면 제가 폐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 안 걸려요. 소주 2병씩 매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달간. 제가 간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절대 안 걸립니다. 근데도 정부나 많은 전문가들은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지속적으로 그런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암 걸리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든지 노출량과 노출 횟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기본적으로 위험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은 주방 속 위험한 발암 물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